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시사안보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화성 15형 북한이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방사포 600mm 방사포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크게 한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이 생긴 전반적인 남북한 또는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성 15형 기습 발사했는데 그 발사한 이유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600mm 방사포 발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후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크게 5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파트입니다. 사실상 북한은 2월 8일 날 건군절 행사하고 2월 16일 날 자기 아버지 생일날이죠. 김정일의 생일 행사까지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도발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 측면에서 보면은 2월 13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전에 발사했던 것에 대해서 도무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안보리 의장성명이라도 좀 통과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2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결렬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2월 17일 날 북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비확산 문제와 북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엔에서 다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가 하면 2월 16일에는 한국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방백서 2022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는 22일부터 워싱턴에서 소위 말하는 그 DSC TTX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3월 중순부터는 전반기 소위 말하는 프리덤 실드 훈련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 이미 다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2월 17일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면은 유엔의 행동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고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만일 훈련을 계획된 대로 옮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이죠. 2월 18일 날 북한은 화성 15형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날 화성 15형은 저녁 5시 22분에 발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발사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날 제1불군기 영웅중대가 토요일 날 17시 22분에 평양 비행장에서 화성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고도는 5,768km까지 상승했고 989km를 1시간 7분 동안 비행해가지고 동해상에서 정해진 낙탄 지역에 제대로 낙탄을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훈련은 사전에 계획 없이 이루어졌고 18일 날 새벽에 내려진 비상 화력 전투대기 지시에 의해서 오전 8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말하는 발사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날 오후에 발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다시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담화를 발표할 때 핵심 내용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은 서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 것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사에 상응하고 강력한 압도적인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했는데 그 발사의 목표는 소위 말하는 화자의 대상은 미국이지 이것이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급작스러운 화성 15형 발사에 대해서 한미는 19일 날이죠. 바로 공동으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괌에서 B1B, 소위 말하는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이런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을 날아왔고요. 여기에 우리 청주 비행장에서 출동한 F-35, 그리고 F-16, 그리고 군산 비행장에서 출격한 미군의 F-16이 같이 호위를 하면서 10여 대가
공중연합훈련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날 북한은 다시 600mm 방사포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600mm 방사포 2발을 아침 7시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평남 숙천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사거리는요, 각각 395km와 337km의 사거리를 가진 가상 표정을 설정을 해서 이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395km는 바로 여기에 있는 군산 지역에 있는 미군의 비행장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337km는 청주에 있는 F-35 한국군 이 비행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개의 비행장을 상정을 해서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600mm 방사포는 한국군의 전투 비행장 한 비행장마다 각각 한 기, 한문이죠. 그 한문에는 4연장이거든요. 4발의 그런 방사포가 할당이 돼 있어서 이것만 떨어지면 한국군의 비행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로 여기에 있는 600mm 방사포에도 소위 말하는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여정이가 바로 그냥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 담화 발표한 내용은 600mm 방사포에 대한 그 발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전날이죠. 그 전날 18일 날 북한이 발사했던 화성 15형에 대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형태의 담화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전에는 안전 조치를 했고 오후에는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한국의 정찰기들이 다 내려앉은 시간을 고려하다 보니 그래서 5시 22분에 발사를 했다. 그래서 총 9시간 22분이 걸렸지만 이런 것들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하는 것이 김여정의 담화였고요. 두 번째는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탄두하고 그리고 비행체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이래 한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떠들어대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또 했고요. 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다 탄착이 될 때까지 소위 말하는 텔리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정보를 다 주고받는데 그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주고받느냐, 그 주고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다 풋내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화성 15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 화성 15형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화성 15형도 그렇고 17형도 그렇고 여전히 이것이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실패 여부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대기권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것이 정상각도로 한번 발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상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각 발사만 했기 때문에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이것이 대기권으로 튀어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떨어져서 원래대로 오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습 발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이가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변명을 하고 있지만 9시간 22분 걸리는데 어떻게 기습 발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액체 연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거고 앰프라의 문제도 있는 거고 실제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습 발사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 내로 기습 발사가 되지 않는 거고 오히려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TTX가 있고 전반기에 프리덤 실드가 시행이 되면은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이제 긴장이 고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응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북한에 대한 개인 사명과 4명령,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4번째 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국제사회도 여기에 연대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또 이걸 통해 가지고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훨씬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다양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방사포의 한국 군용 비행장 타격에 대한 이것은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전투기들이든 어떤 형태의 군용기들이든 간에 이게 노상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활주로가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활주로를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또 해색지대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또 국지 도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